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진영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는 뭐 외교 전문가입니다. 아직 정치인으로서 1년하고 2개월 다 돼 가는데요. 아직까지 정체성은 저도 전문가인 것 같아요. 제 방송에서 부르는 것도 아직까지 정치 현안은 외교 다 묻고 마지막에 그냥 양념처럼 한두 가지, 그것도 조국 대표님 사면 정도만 질문을 하고 복잡한 정치 동학에 대해서는 저한테 아예 질문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아 스스로도 저는 아직까지 이제 원래 비례대표라는 게 직능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제가 통한 이제 내일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저는 외통위 소속이니까 장관 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일 날 조현 외교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는데요. 이 외통위를 상원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외통위는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저처럼 전문가들, 비례대표들이 한 소수를 이루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선 주자급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 있었고요. 예.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신념의 싸움, 이념의 싸움, 세계관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계를 보는 방향이 다르고요. 그리고 국회 그 상임위는 이권 단체가 많이 달라붙어서 로비가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외통위는 로비 단체가 없습니다. 다 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국회의원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대선 주자급 때문에 이제 나라를 경영하는 신념과 세계관을 밝히기 위해서 외통위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외통위와 국방위 사이에서 고민을 하셨는데 제가 외통위로 고집하는 바람에 대표님이 국방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6, 7개월 동안 세계사적으로도 엄청난 일을 해냈는데 이제 막 정권을 뭐 민주당이 잡았지만 저는 우리 국민 전체가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려받는 대외 환경은 저는 역대 대한민국 근대사를 통틀어서 가장 나쁜 외교적 환경을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대통령 만들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온 시민이 지켜줬던 것보다 더 몇 배나 더 큰 힘으로 지켜내주지 않으면 못 버틴다. 당장은 좀 섭섭하죠. 왜냐? 뭐 우주연합군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로만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민주당 정부에서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보수를 향해 있고, 그보다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는 건 정치적으로 별로 표가 안 나니까 사실 진보당이나 우리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입각하거나 심지어 국정기획 자문회에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외교를 복원했던, 그래서 정권을 잡았던 이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가를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거 정도, 그걸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고 가주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왜 이 지금의 우리 조국 혁신당 같은 제3당이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탈냉전이라는 얘기를 지금은 잘 안 하는데요.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1991년에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1991년 크리스마스 때 소련 정권이 붕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34년이 되겠네요. 그 사이에 세계가 큰 격변을 지납니다. 우리가 보통 30년 남짓을 한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91년부터 탈냉전인데, 탈냉전이란 말은 냉전이 끝났다는 말밖에는 더 이상의 말이 없어요. 냉전 시대가 끝났다지만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뭘로 채워져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지금 우리가 시대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저 까만 다이아몬드가 세계 질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노란 다이아몬드가 지금 강력하게 나타나는 세계적 현상입니다. 앞부분은 팍스 아메리카는 뭐냐면 이 팍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피스입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는 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패권을 갖고 있으면 주변에 도전자가 없으면 세계적으로 안정이 된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랬을 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 그랬을 때는 팍스 에스파냐라고 불렀고요. 미국 전에 했던 영국은 팍스 브리테니카, 그리고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다가 됐다. 미국이 이미 1900년 정도 되면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됩니다. 모든 숫자에서. 근데 미국이 실제로 45년까지 한 반세기 동안은 커밍아웃을 안 해요. 오히려 자기들 안에서 충분히 있고 그것을 미국의 고립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45년에 드디어 근데 이 전략이 주요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에 마지막에 숟가락만 얹으면서 미국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세계는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 스스로 커밍아웃을 해서 세계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지금 우리 아는 유엔이라든지 국제적 협력이라든지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서를 미국이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해결 안 되는 게 뭐냐면 냉전이었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인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반쯤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돌아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련은 미국의 상대가 안 됐어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소프트파워나. 근데 딱 두 가지 때문에 이 냉전이 가능했어요. 하나는 이념이 달랐어요.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고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였습니다. 두 번째, 소련이 저렇게 양극 체제로 세계를 둘로 나눌 수 있던 두 번째는 핵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상대가 안 됐지만 세계를 거의 반세기 동안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게 무너진 게 91년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카밍아웃 한 이후에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인정받는 것은 뭐냐면 더 나쁜 놈의 존재였습니다. 더 나쁜 놈들이 존재했잖아요. 독일보다 미국이 낫고 소련보다 미국이 낫고 지금도 중국보다 자기가 나아요. 근데 저 순간 미국이 전 세계를 이제 완전히 사회주의가 천하통일을 이룬 거죠. 국제 질서의 천하통일을 이뤘는데 여기에 갑자기 미국이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릴지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CIA를 지났던 어떤 전직 CIA 국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대한 공룡을 잡고 나니까 안전한 게 아니라 수많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세계를 딱 놓아서 소련만 견제했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외교를 하다가 싹 사라지니까 전 세계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미국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미국 내부에서는 뭐라냐면 이제 소련도 사라졌는데 왜 우리가 전 세계에 주둔해가지고 돈을 쓰고 무기를 쌓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나 교육비로 들여야 된다고 내부에서도 막 소리가 쳤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10년간은 1991년에 딱 10년이에요. 2001년 9.11 일어날 때까지. 이 10년 동안은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은 무협지를 보시면요. 금강불개라는 단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약점이 없고 급소가 없고 완벽한 강자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부가 요 10년간 2배가 됩니다. 아니 못 사는 나라 2배 되기도 힘들지만 미국처럼 세계 1위고 압도적인 1위의 경제 국가가 2배가 될 정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장 강할 때 불과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미국의 상징인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과 경제력의 상징인 무역 빌딩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 자체가 미국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미국 사람들의 의식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강한 게 아니네.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적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던 외교정책 결정자들한테는 어쩌면 다행인 셈이다. 적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적들을 보니까 모양이 빠져요. 소련이나
독일이나 일본도 아니고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들고 그래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알카에다라든지 오사마 빈 라덴 정도를 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와 1대1이 되는 게 너무 모양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누가 있다 시작한 게 악의 축입니다. 이 악의 축의 국가를 세 나라를 지정합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 근데 이 세 개도 좀 작아요. 그래서 네 개를 더 붙여서 깡패 국가군이라고 7개를 정합니다. 그게 수단,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쿠바. 그러면 왜 7국가를 말했냐? 이 7국가가 정권이 교체돼서 민주화되지 않으면 세계 평화는 없다. 그래서 시작한 전쟁이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느새 지난 반세기 동안에 적을 향해서 외교 정책을 하는 것을 연장시킵니다. 초기에 르완다라든지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서 헤매던 것들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7년 후 다시 위기가 옵니다. 우리한테는 1997년 IMF 위기가 그랬지만 이때는 기억나실 분이 계실 텐데요.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세계 자본주의 위기가 닥칩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돼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한테 졌다는 게 어느 정도 말이 되지만 그 말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했기 때문에 소련이 망한 게 아니라 소련 자체의 실험 실패로 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장 그러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평등, 소득,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두 번째는요. 세계 경제가 돈놀이 경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돈놀이 하재 옛날에 봉이 김살도처럼 우리 돈 가지고 소위 말하는 예대 마진의 차이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50%, 70% 정도의 이윤을 남기는데 은행은요 400%를 남깁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은행을 하면 금융을 하면 최대치 400만 원까지 벌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제조업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제조업은 뒤로 물러주고 금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극대화돼서 문제가 터진 게 바로 2008년의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뻥튀기를 했느냐? 리만 브라더스가요 4000%입니다. 돈놀이로 은행이 버는 것보다 10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한번 망할 땐 다 같이 망해버리는 거죠. 허약해지는 거죠. 왜냐? 실체가 없는 돈이 컴퓨터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약점이 2008년에 현실화되는데 이거를 구해준 게 누구냐 하면 첫 번째 중국입니다. 이 충격을 다 흡수해 줍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들 선진국으로 팔아먹어야 되니까 중국이 착해서가 아니고 전 세계의 자본주의 경제를 뒷받침해야 되고 중국 또 모자라서 한국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신생경제국들이라고 얘기합니다. G20가 그때 출발합니다. G20이라는 국가들이 전 세계를 떠받들어 주는데 그러면 미국이 고마워야 되는데 미국이 결정적으로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악의 축과 깡패 국가들하고 전쟁하는 사이에 중국이 이렇게 커버렸구나. 중국을 견제하지 못하고 미국의 턱밑같이 쫓아온 것을 엄청난 공포와 함께 느끼게 됩니다. 아, 얘들 많이 컸네? 하면서 그때부터 미국은 쓸데없는 나라와 만들어 놓은 국가와 전쟁하는 사이에 중국이 이렇게 커버렸네? 해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8년 후에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이번에는 노란 다이아몬드의 출발입니다. 자, 앞부분은 미국이 전 세계에 패권을 가지면서 공공재를 공급하고 유엔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뭐냐? 중국이 유리해지고 미국이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안 내면서부터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규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33년 동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한 국가는 물론 중국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성공한 나라가 누구냐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에서 말한 세계화라든지 자유무역이라는 것들,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입니다. 대외 환경이 가장 좋았던 게 지난 33년간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소위 말하는 신냉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를 나눈 것과 같은 그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뭐냐, 이제 우리가 세계 경찰 역할은 안 하겠다, 미국한테 손해더라, UN도 필요 없고 WTO도 필요 없고 WHO도 필요 없고 파리 기후협약도 다 가짜다고 다 버리는 게 뭐냐,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죠, 1945년 등장해서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고 자유무역 시스템을 책임졌던 것들을 이제 트럼프는 그게 미국한테 이익이 될 땐 좋은데 그게 이제 미국에게 이익이 안 되고 중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 이익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뭐냐, 이거 규칙 깨버려야 되겠다, 이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호전적 민족주의, 백인 민족주의 파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계화는 전 세계가 뭔가 협력으로 뭘 질서를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면 트럼프는 다 필요 없답니다. 그냥 미국의 이익을, 마가라고 하죠. Make Great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미국만 잘 살겠다는 국가 이기주의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의 방식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G7에 가가지고 자기 바쁘다고 중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토도 싫어하고 자기의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듣게만 하지, 트럼프는 1대1로,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불러서 망신 주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늦게 만날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이 두 개의 지난 8년간 3번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저 까만 다이아몬드와 노란 다이아몬드의 대결 구조와 같습니다. 미국이 원래대로 세계의 규칙을 살고 세계 패권국을 하고 안보를 보장하는 일종의 공공재,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 때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당의 힐러리, 바이든, 그리고 해리스가 까만 다이아몬드를 내세우면서 이게 세계 질서로 맞다, 이게 미국의 역할이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 트럼프네요. 트럼프는 바로 노란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트럼프가 한 번 지고 한 번 이겨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까만 것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이 계속될 것인가? 확률적으로 어디가 더 많을까요? 네, 트럼프 쪽이 세계 질서와 더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까만 다이아몬드가 우리의 외교나 무역이나, 우리는 부전자원이나 지하자원 이런 게 아니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830회에 걸치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좋았던 33년의 좋은 환경은 사라지고,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중국과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해양 세력인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한 지정학적 환경과 이것이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의 질서, 한쪽에서는 신냉전입니다. 미국과 중국.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본질적인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싸우는 게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근데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을 신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냉전은 뭡니까? 미국과 소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련 대신 중국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다른 점은 미국과 소련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긴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서로 따로 사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중국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너무 연결돼서. 얼마 전에 루비오 미국의 국무장관이 우리한테 그랬습니다. 샹그릴라라는 유명한 안보대화에 와가서 안미경중, 우리말로 하면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것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보고 아예 대놓고 매우 늘 그렇듯이 지금 트럼프 정부에 매우 무례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꼭 반박하고 싶었어요. 미국이 먼저 중국 끊을 수 있으면 우리도 끊겠다. 미국이 중국에 가장 중독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오히려 중국한테 오히려 굴복한 것이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월마트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망해서 나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월마트입니다. 왜냐하면 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싼데 디스플레이 제대로 안 하면 안 팔립니다. 그런데 정말 유학생이나 미국의 서민들에게 전국에 있는 슈퍼에서 가장 싼 것이 바로 월마트인데, 월마트에는 클 때는 60%, 최소한 50%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미국이 자기가 다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만약 다 쫓아내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산으로 채우면 지금 미국의 물가는 아마 10배는 뛸 겁니다. 미국은 중국 없이 경제가 무너집니다.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기들은 못해도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주변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량은요, 매년 신기록입니다. 역사상 계속 미중 무역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듣듯이 뭐 반도체라든지 히토리라든지 이런 데서 정치적으로 붙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위협을 자꾸 키워야 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 편을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벌어지는 거 이게 훨씬 더 문제입니다. 파편화란 말은 다 우리나라 말로 딱 맞는 말이 각자도생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것보다 경쟁하고 내가 이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국제 질서의 오히려 근본적인 질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하나를 사도 우리는 부존자원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 개방형 통상국가는 자유무역이 최고인데 이제 모든 경제가 다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중국에 굴복한 가장 큰 것이 바로 히토류거든요. 우리나라는요 75% 우리의 수출품 중에 우리의 제조업 중에 중국에 75% 이상 의존하고 있는 것이 500개가 넘습니다. 히토류는요 90% 이상, 미국도 히토류를 90% 이상 중국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쉐쉐 프레임, 반중 프레임이 안 통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국 끊으면 우리도 오늘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보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갈라놓는데 우리는 실제로 중국과 실제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라는 것의 근본인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못하면요,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자유무역 그리고 국제 협력이라는 건 이제 국제 기구들이 이게 지난 80년간의 세계를 나름대로 이어왔던 질서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요 원래 트럼프가 취임한 지 50일 되는 해에 뉴욕타임즈 사설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지난 80년간 겨우 어렵게 구축했던 질서를 트럼프는 단 50일 만에 다 망가뜨려 버렸다. 트럼프는 이 세 가지가 미국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미국이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다 부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도. 미국이 민주주의의 고향이고 심벌이고 원천이고 모델인데 지금 트럼프의 하는 짓은 거의 권위주의 국가거나 독재에 가깝고 실제로 제가 아는 미국의 학자들이나 미국의 진보에서 세력들은 트럼프가 내년 윤석열을 배워서
계엄을 하고 중간 선거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있다. 얼마 전에 LA에서 과잉 진압을 한 것은 그것의 리허설이다. 텔레그라프지에 미국의 신문에 텔레그라프지에 나온 겁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질서를 놓고요. 현 질서는 이겁니다. 트럼프가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 다음 질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질서는 진짜 아기 다툼이거든요. 정글에서 적자생존이고 미국 같은 나라는 살고,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버리고 이스라엘 하마스를 저렇게 거의 학살에 가깝게 쳐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전쟁이 있었지만 지난 80년 동안 이 전쟁을 막기 위한 많은 메커니즘들을 마련했죠. 유엔도 붙고. 근데 지금 유엔이 어떤 전쟁에 요만큼이라도 역할하는 거 보셨어요? 휴전도 다 다른 나라 가지 유엔이라는 그 전쟁에 가가지고 평화 협상을 하고 이끌어내는 유엔의 역할이 완전히 저랬어요. 물론 유엔은 지금까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지금처럼 완전히 기능이 사라지고, WTO는 이 관세라는 건 WTO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같은 우리가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WTO에 제소가 되고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제소기구를 없애버렸어요. 제소할 수 없게 만들고 자기는 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질서를 다 없애고 오히려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서가 올 것이냐? 지금도 질서라면 질서겠지만 이거는 뭔가 인류가 만드는 국제 질서가 아니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80년간의 질서는 지금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다음 질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시대가, 여러분들 젊은 분이나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자기가 제일 끼인 세대고, 나는 왜 맨날 과도적이고 양세대에서 끼었다고 생각하는 게 심리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생각이라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격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질서가 올지 모릅니다. 그럼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반동과 퇴행으로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질서가 오느냐, 우리의 완전히 지금 기로에 있다고 저는 전문가로서 생각을 합니다. 현 국제 질서가 반동과 퇴행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국내적으로 윤석열 내란 같은 게 저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민주주의 퇴행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왜 혐오 정치가 지금 여기서 뭐 노소, 그다음에 남녀, 그다음에 국내인과 우리에게 난민들이나 또는 우리한테 이민자들, 그죠, 탈북자들, 조선족들, 이걸 갈라치기를 하는지는 분명히 그 현상 우리한테 있죠. 뒷부분의 원인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정치 분열과 이념 투쟁이 격화됩니다. 국제적으로는 트럼프가 바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서로 배우는 것처럼 서로를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정치는 어떻게 했냐? 각자 도생과 파편의 저는 인류의 위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전쟁이 쉬워지고요. 전쟁이 쉽게 일어나고 한번 일어나면 잘 막지를 못합니다. 끝내지를 못합니다. 밑으로 가면 국내 회복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을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7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 국내적으로 새로운 질서로 가는 것이고, 이게 국제 질서로 가면 협력과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국제 질서가 되는 거죠. 언뜻 보면 반반인 것처럼 그림상으로 보는데 확률론에 하면 8대2, 좀 희망적이면 7대3, 좀 비관적이면 9대1이다. 우리가 물려줄 젊은 세대에게 미안한 것이 또 하나가 바로 저거예요. 저는 저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내 자녀에게, 자녀가 살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이 좀 그려져야 저는 출생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이 젊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 안정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국제 질서와도 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든 20%든 30%든 저렇게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저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면요, 미 합중국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참 말 참 좋아요. 50개의 주가 United, 단결해서 만든 미국 합중국이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이 요새 DSA라고 얘기를 해요. This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미 분열국. 자,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미국의 50개를 빨간 당과 파란 당 지지로 나눠서 재조립하면 딱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물론 저 중에 스윙 스테이트라 해서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플로리다라든지 위에 러스트 벨트라고 얘기하는 있는데요. 우리는 뭐 해쳐 모여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게 갑자기 왜 국내 정치 저 얘기를 하냐면요, 전 세계 주요국 중에 가장 나쁜 정치 문화, 가장 나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과 미국입니다. 최악입니다. 왜 최악이냐? 저것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요. 저것 때문에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42%를 2달 만에 차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저 구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는요, 지금까지 50%의 지지율을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트럼프는 50%를 넘겨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쪽 진영의 사람을 위한 대통령만 돼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해야, 그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옮기는 것이 전체 통합적 대통령 되는 것보다 권력을 잡기에 훨씬 더 유효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은 죽습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런 상황이 또 외교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딱 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미국을 비판하면, 제가 미국을 비판하면 저는 바로 반미가 되고 친중이 되고 친북이 되고 친러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은 제 댓글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 비판하면 중국 요구 안 해. 전 중국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얘기를 덜 할 뿐입니다. 트럼프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지? 바로 좌파예요. 공산주의자예요. 민주당을 향해서 좌파 코미, 커뮤니스트의 준말입니다. 코미라 그럽니다.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똑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냐? 미국은 가망 없습니다. 테슬라에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일론 머스크가 당 만드는 거 실패할 가능성 99%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우리보다 더 양당 제도입니다. 제3의 후보.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처럼 국민의 당처럼, 그 다음에 정의당처럼, 진보당처럼 돌풍은 일으킵니다. 최소한. 그런데 우리도 선거구조상 정치풍토상 다른 명멸했던 정당처럼 뿌리를 내리기는 너무 힘든 것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연결시켜보면 조국혁신당이 사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제가 조국혁신당 의원이라서 아니가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프랑스, 올해 초에 독일이 선거를 했는데 거기는 2차 투표제가 있습니다. 1차 투표제에서 독일의 AFD라는 극우 정당과 그 다음에 프랑스의 민족정선의 르뱅이라는 사람이는 다 1위를 했습니다. 작년에 프랑스에서 1차 투표에서 극우가 1등, 올해 초에 독일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발칵 뒤집어졌겠죠. 거기에서 3, 4, 5당이 2, 3, 4, 5당이 아무리 프랑스가 망가져도 극우 정당에게 정권을 줄 수 없다. 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막아냈습니다.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도. 뭐냐? 다장대로 가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혐오와 그 다음에 양극화와 진영 싸움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체에서 실용적으로 미국도 비판하고 중국도 비판하고 때로는 이런 거잖아요. 외교는
중국과 또 필요하다면 러시아하고도 필요하다면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미국이라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협상이 지금처럼 협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뭐로 해석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에서 제대로 못 내리거나 미국과 뭔가 부딪히면 누굴 욕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죠. 미국을 욕하지 않아요. 바로 며칠 전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실장이 미국의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가 곧바로 국민의힘에서 트럼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외국 정상을 비판했다고 대변인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 협상장에 나가 있는 위성락과 대표단은 어떻게 느낄까요? 제대로 협상을 못했.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미국이 강한데도 이미 이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협상인데 국내까지 감안해야 됩니다. 미국이 그걸 모를까요? 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협상이 지지분할 때 조선일보한테 연락하는 게 빠릅니다. 거기 손들어라. 그러면 국익을 놓고 협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세계 5위의 군사력과 세계 10위의 경제력, 물론 두 단계 윤석열도 떨어져서 지금 12위입니다. 그런 나라가 아직도 미국에 반대하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까 제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알던 미국은 민주주의의 본산이고 자유무역의 수호자고 국제협력을 속으로는 위선이 있겠죠. 미국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가치 밑에 묶여 있는데 트럼프는 그런 미국의 민주당을 위선이라고 미국이 해악이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트럼프의 사상을 트럼피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단계가 있는데요. 마가는 이미 아실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선주의다. 세계 규칙 다 필요 없다. 평화, 안정 다 필요 없다. 자 보십시오. 옛날 미국 같으면 러우 전쟁에서 누구 편을 드는 게 맞습니까?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게 맞죠. 강제 침당을 당했으니까. 트럼프 딱 등장하면서 이 구도를 바꿔버리잖아요. 러시아 편에 드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을 꺼내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편드는 거는 미국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한테 최후 통첩처럼 편지를 보내놓고 이거 엄청난 결례입니다. 정상한테 보내는 편지를 정상이 알기도 전에 그 편지 원본을 공개해버리잖아요. 이거 엄청난 무례와 결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2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왜 한국하고 일본만 콕 집어서 얘기했냐. 그러니까 대변인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거는 대통령 마음이다. 엿장수 1분에 엿장수에 모르시죠 젊은 분들은. 가위 짝짝짝 하는 걸 몇 번 하느냐. 그 정답이 엿장수 마음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인종주의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건데요. 트럼프 정부의 면면을 보면요. 내각을 보면 유색 인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백인 중에도 가장 순혈적인 백인종들만 있습니다. 마치 바비 인형 같은 사람들만 있어요. 특히 이기 때는. 그게 의도적인 겁니다. 미국이 왜 인종주의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약해지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긴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주인이 백인이었는데 백인이 가지고 있는 지배권이 점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서 잡을 못 잡으니까 세차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걸레를 딱 갖고 차를 닦을 걸레를 들고 있고 벤츠가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에는 아시아나 흑인이 타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미국의 자랑이었습니다. 누가 와도 열심히만 일하면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백인들이 청년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트럼프가 선동을 합니다. 마치 이준석과 국힘이 우리 20대 청년을 선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똑같이 이민자들이나 난민자들이 그들의 잡을 다 뺏어간다는 극우 정당과 똑같습니다. 혐오를 키웁니다. 왜 키울까요? 키워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잡한데
누구에게 전가하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보십시오. 지금 쫓겨났지만 저 하일 히틀러라는 거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걸 한 곳이 뭐냐면 저 집회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AFD라는 독일의 극우 정당에서 연설하면서 했던 겁니다. 독일에서는요 저것만 하거나 철십자 문양만 해도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세계의 진보 세력은 트럼프를 누구에 비유하느냐면 히틀러에 비유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독재입니다. 트럼프가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독재자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는 내년에 인기가 떨어지면 정권 연장을 독재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란 세력에 싸울 때 제 방에 다니엘 스나이더라는 스탠포드의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안목이 있었는데 그분은 스탠포드에서 동아시아 전공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특이한 한국과는 친한국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리차드 스나이더라는 분이 1969년경에 한국의 주한 미국 대사였습니다.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자랐겠죠. 여기서. 근데 그분은 진보가 아니에요. 매우 보수적인 분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 분이에요. 저하고 한 2시간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국뽕으로 유튜브에서 보는 소리 아니고요. 저한테 진심으로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민주주의 이것이 세계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전 세계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있다. 한국이 이겨줘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도 이런 민주주의 위기를 곧 겪게 될 것이라고 자기 생각한다. 트럼프가 독재자로 변할 수 있다. 저는 물론 한국처럼 전국을 계엄한 계엄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별로 계엄령이 가능합니다. 저는 트럼프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 트럼프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데들이 신기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나중이죠. 네. 이거부터 여기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은 아시아계 얼굴을 가지거나 히스패닉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길에서 불신 검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학생이라도 영주권을 갖고 있었다고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1987년과 너무 비슷합니다. 제 딸이 저는 이제 뭐 제가 막 이렇게 미국 비판하면 너는 미국에 있고 뭐 너 가족들은 다 미국 시민권자 아니냐 사실입니다. 제가 제 아내는 교포였고 그다음에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서 결혼을 했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적법이 엄청 어려워요. 18세 전에 이중 국적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이중 국적이 되는데 저는 아이들이 자기가 태어나서 나중에 자라서 선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저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조국혁신당 후보가 되면서 하도 조선일보가 공격을 해서 제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원래 이제 12월 9일에 입대를 합니다. 예, 하는데 또 우리 지지자들 중에는 무슨 연좌제냐, 무슨 아버지 때문에 가야 하냐, 원정 출산한 것도 아닌데 가지 마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약속을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제 큰딸이 그래서 저 큰딸하고 둘째 딸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큰딸이 연방 공무원이에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타겟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연방 공무원인데 30%를 잘라고 다 찌라는데 30%를 잘라는데 매일 협박 편지가 옵니다. 일론 머스크의 서명을 거의 피싱, 해킹 피싱 메일처럼 막 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한 일을 이 땡땡이로 5개로 정리해서 보내라. 몇 시까지 안 보내면 사임으로 간주한다. 요새는 뭔지 아세요? 아빠 오늘 통과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걸잖아요. 출입증 찍잖아요. 이게 빨간불이 나오면 이제 그게 잘린 겁니다.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찍고 아빠 오늘 통과했다고 나한테 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지금 컴퓨터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다 감시를 합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사람들을 불신검문회가 잡아가지고 체포한다. 반이민 이거에다가 연방공무원들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을 수단은 제소를 해서 판결을 기다릴 때까지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의회도 무시하고 법원도 무시하는 그야말로 실제적인 독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비는 첫 번째 고비는 내년 중간선거이고 그 다음에는 3년 후에 대선일 겁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성공적 케이스가 있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그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이런 방식으로 혐오와 분열과 극우가 판치면 전 세계가 그야말로 강자들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 약자들이 고통받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심해지면 전쟁뿐만 아니 인류 문명 자체가 도전을 받는 아주 심각한 시기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야 되고 다 연결시키면 조국혁신당이 사는 길이고 그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 세계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책을 좀 살펴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미국의 안보를 그래서 그다음에 무역이죠. 한때는 중국이 훨씬 많았지만 지금은 무역 상대국 1, 2위를 계속 번갈아 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트럼프의 세계관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미국과 완전히 다른 건 뭐냐면 트럼프는 그 말을 어젠가 했더라고요. 제가 해석하는 대로 미국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손해를 끼친 것은 적대적인 국가가 아니라 동맹국가 우방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동맹국가 우방국들은 거머리처럼 미국의 피를 빨았다. 이제부터 우리가 빨 차례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짜로 니들이 불리하겠지. 이제부터는 정산을 하고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트럼프입니다. 경제 입장료가 뭐냐면 관세고요. 안보의 입장료가 분담금과 방위비입니다. 우린 여기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얼마 전에 나토에서 방위비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개별 국방부가 국방비는 유럽은 나토 국가는 개별 국방비와 나토 분담금과 합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를 낸다고 하면 그게 전체 군사비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국방비 따로 있고요. 미국의 분담금을 따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토는 뭔가 같이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동맹국들한테 화살을 돌렸을 때 가장 취약한 국가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더 취약한 국가가 저는 이제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일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은 지금 꿈틀합니다. 이시바가 참여연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시바가 날아가면 일본은 한국과 공조는 물론이고 안 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또 기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나토 안 갔더니만 이시바도 안 가고 호주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요. 처음에 관세를 때린 나라가 어디죠? 멕시코하고 캐나다예요. 캐나다는요. 한 나라 마치 미국에 종속된 나라인 것처럼 캐나다 사람은 순하게 미국 옆에 있던 나라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와가지고 당신 주지사 안녕? 대통령한테 총리한테 캐나다 총리한테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트리더라는 총리가 인기가 없었는데 그 당이 지고 있었는데 이 트리도가 미국의 관세 협력을 받았을 때 멋진 연설을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나다 사람은 순한 사람들이다. 미국과 좋게 지내지만 지금의 트럼프의 관세는 부당하다. 우리는 그렇다면 싸울 것이다. 왜냐? 캐나다는 그렇게 싸워서 지킬 만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엄청 감동적으로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그런데 캐나다는 열광하면서 그 정당이 더블 스코어에 쥐고 있던 정당이 마크 카니도 트리도의 같은 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2배 정도 리더로 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단결해서 다시 총리가 배출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가지 다 어느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이러한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지금 대통령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 치고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치고 나가고 싶은 이게 어떤 일을 벌어질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조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탄핵하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찬스예요. 누가 봐도 빌런은 트럼프거든요.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나서냐 하면 미국하고 그렇게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은 싸워서 이기라가 아니라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버틸 힘이 아까 말한 정치 구조 때문에 그런 결기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다 내줘야 되는데 아마 다 내줘도 뭐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근데 그게 아까 이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그러니까 중간에 아까 트럼프가 되고 나서 바이든이 되고 트럼프가 됐잖아요. 바이든이 중간에 잡으면서 뭐라 했냐면 쟤들 동맹국한테 저러면 안 된다. 마치 보호비를 갈취한 것 같다. 마피아들이 그 구역을, 우리나라 깡패들이 그 구역을 지켜주면서 상인들한테 돈을 뜯는 것과 같다. 미국의 민주당이 미국의 트럼프를 지칭했단 말입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담금 방임입니다. 제가 3월 달인가 매번 미국의 정부가 바뀌면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항상 냅니다. 근데 제가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친 짓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5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민주당도 다 사인해서 170명이라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은 결의안이에요. 제가 저기 설명을 하면서 내가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한테 지지한다고 하면 트럼프는 이걸 기본으로 더 뜯어낼 수밖에 없다. 혈맹이라고 얘기하면 핏값 내놔라는 것이, 미국이 흘린 핏값을 제대로 계산하라는 게 트럼프라면 이 동맹 지지안을 내지 않는 게 맞다. 내가 동맹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지지 결의안을 이 시점에 내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더니만 40표 나왔어요. 저 반대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권하는 사람 40%가 나왔어요. 저는 결의안을 막지는 못했지만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저는 미국한테 트럼프를 자극해가지고 어떤 이 싸움이 벌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당이라면, 아니면 적어도 조국 혁신당이라면 저는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격과 국력의 국위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제가 딱 저거 외에 또 자유무역 지지 결의안을 냈는데요, 아무도 사인하지 않습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너무 맞는 말이었는데 트럼프 앞에서 자유무역을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눈치를 보고 안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어쩌면 지금이 찬스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안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분담금하고 방위비 문제인데요. 예, 10분 안에 끝내야 질문을 받겠네요.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분담금이라는 것은, 자, 원래 이겁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소파 협정의 기본 원칙은 뭐냐 하면, 미국이 우리의 시설과 우리의 이 한반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거기에 드는 비용은 미국이 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도 원래는 안 되는 게 맞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이 분담금을 내라고 했고, 그 분담금은 미국이 운영하는데 일부를 내는 겁니다. 근데 미국 법상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드는 게 뭘까요? 미군을 먹여 살리고 미군한테 주는 인건비겠죠. 못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 돈 더 줄게, 대신 미군을 용병으로 쓸게.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 법상 미국 군대를 다른 나라가 용병처럼 부리지 못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법적 문제가 있고요. 우리도 법적 문제가 있어서 지금의 우리 분담금의 대부분은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직접 미군한테 돈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게 하니까 지금의 분담금 협정에서는 트럼프가 10배를 올려서 100억을 달라고 하는데요. 100억 불? 지금 있는 것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게 우리나라한테 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쓰고 있는데 10배라는 거. 그러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을 바꾸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통계를 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트럼프는 공식 석상에서 지금까지 하루 평균 거짓말 16번씩을 하루 평균 16번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4만 5천 명이 있다 그랬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지금 2만 6천에서 2만 8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또 차이는 뭐냐면 중국이 싫고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데 사생결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자유세계를 지키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리하면 러시아 편도 들고 철저하게 거래주의적인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유럽, 러시아 너 가져. 중국, 아시아, 중국 너 가져. 나는 그냥 남북면에서 미주 대륙만 지킬게 하는 게 트럼프 속에 있습니다. 그게 이익만 되면. 그런데 밑에 있는 군부, 미국의 군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의 군부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말 잘 듣는 두 나라 한국하고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 바이든 이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도. 근데 둘이 사이가 나쁘니까 어떻게든 사이를 좋게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미국 대신에 천병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이 군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으로 만들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이 북한만 지키는 게 아니고 이들을 빼내서 저 전부 러시아, 중국, 북한을 다 지키는 하나의 아시아판 나토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북한을 지키는 주한민국도 사라지고 우리가 누구와 적이 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와 적이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은 이게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우리한테 맡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일본보다 우리가 더 문제입니다. 바로 맞닿아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최전선이 되는 거고 일본은 근함이 되는 것이고 미국은 후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한미동맹 성격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까지는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분명한 힘이었고 억지력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군 좀 빼서 자유롭게 사용하자. 거기까지는 노무현 대통령 때 벌써 그 문제가 생겼죠. 근데 지금은 쉽죠. 저 브런슨이라는 사람이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연합사 사령관입니다. 보도에서 보셨죠? 한국은 항공모함이다. 중공 앞에 놓인 항공모함이다. 우리를 전함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때 특히 대만에서 충돌하면 우리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정부라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뭐냐? 전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자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협상하지 않고 분담금만 따로 하는 것은 미국한테 꽃놀이패다. 두 번째,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트럼프와 군부를 이간질하는 거다. 트럼프는 결국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방위비는 이미 북한의 전체 GDP의 1.4배입니다. 우리 방위비 2.8%가 북한 전체 GDP. 북한이 핵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우리한테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미국의 핵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지상군보다 한반도는 우리를 지키되 미국이 원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에 거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군부는 저렇게 요구하고 트럼프는 저렇게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거의 난사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전작권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다 섞여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갑니다. 미국은 우리가 군부들은 우리가 너무 필요해요. 그럼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 너희들이 필요하면 너희들이 여기 와서 돈 내고 있어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한테 분담금도 주고 여기에 기지 사용료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지가 되는 겁니다. 한국. 저는 아까 말한 것 중에 한미 관계에서 이것을 재정의하는 문제가 향후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를 향한 한국의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박론을 바랬던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두 번째 당선되기를 바랬던 극우와 진보가 있습니다. 진보는 2018년 19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져와라. 그 추억을 다시 재현하기를 원하는.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실패한 거는 볼턴이나 폼페이오 같은 네오콘들 때문이지. 난 아직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루겠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극우들이 그리고 이번에 좀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민감 국가 리스트 때문에 찬물을 끼얹어서 그런지 뭐 김문수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핵무장에 대해서 약간 얘기는 했는데 많이 이슈가 안 돼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럼프 근데 이것도 미국의 전체 합의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 마치 해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트럼프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한껏 올려놓은 남북한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그래도 그 요소는 된다. 그런데 2019년에 김정은의 뒤통수를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계속 미국 쪽에서 북한에게서 노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 완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반응을 했다면 트럼프는 한 10배 정도는 과장했겠죠. 이미 자랑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뚜렷하게 북한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 북한은 2019년에 뒤통수 맞은 거에 대한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하나. 두 번째, 북한의 몸값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제 러시아도라는 뒷배가 있고 그래서 정말 트럼프는 계속 노력하겠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리고 제가 내일 청문회를 하게 될 정동영 장관도 바로 그런 뜻에서 임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데 좀 딜레마 상황입니다. 보시면요. 빨간 방법이 빨간당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파란은 파란당이 얘기하는 거고요. 자,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서 평화가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동맹은 전쟁의 산물입니다. 동맹이 가장 강할 때는 적이 제일 선명할 때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 두 번째, 북한이 붕괴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전 30년 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전쟁은 안 된다입니다. 그렇죠? 파란 쪽 남북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강조되면 빨간 게 강조되면 남북 협력은 아무 가치가 없어지거나 의미가 없거나 방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파란 걸 이루려면 누가 어느 게 방해가 돼요?
한미 동맹이 반대가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딜레마입니다. 자, 파란나이 진보 쪽에서는 이게 남북의 평화 통일에 가는 가장 정도인데 이걸 하려면 뭐가 걸림돌이 되냐면 한미 동맹이 걸림돌이 돼요. 이건 한미 관계를 끊자가 아니라 군사 동맹적 성격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보 세력의 평화 세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한미 동맹이에요. 근데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진보의 지도자가 없어요. 아까 말한 그 관세하고 똑같습니다. 미국한테 그렇게 우리를 버텨보는 결기를 가진 지도자가 없고, 제가 보기엔 지금이 가장 큰 찬스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결기롭게 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이해는 갑니다. 들리는 얘기가 이건데 본인은 남북 문제나 대미 자세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주변의 말을 안 듣는다. 저는 너무 조심스럽고 자꾸 맡기만 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업자득이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고 뭔 말이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적 현실이나 한미에서 100번 이해하는 바이지만 그런 데서 처음 출발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매우 힘들 것이다.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뭘 미국에 대항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세계 질서에서 지금의 트럼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일방적인 미국의 그것을 우리가 버텨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방법이다. 어찌됐든 미국한테 처음에 느리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계속 정상회담 못하는 거, 협상 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아니요, 느릴수록 좋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타겟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3주는 했죠. 또 미국 내에서는 9월 초까지 갈 거라는 얘기가 이미 파다하게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1년도 미룰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상호 간세는 원래부터 때릴 생각이 없었는데 겁주고 나서 결국 10%로 다 타협할 것이라는 얘기가 월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뒤로 밀면 된다. 근데 이를 미룰 때 아까 말씀드린 국민적 지지가 필요해요. 이 욕할 때. 그다음 함께입니다. 트럼프라는 빌런을 두고 전 세계 자유세계도 힘을 합쳐야 됩니다. 얻어맞는 자들의 얻어맞는 국가들의 연합. 그래서 실제로 일본하고 우리의 협력이 너무 중요해졌고요. 우리와 EU의 협력이 중요해졌고. 그런데 있잖아요. 한중일이 FTA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중일이 합치면요. 여기에다가 독일까지 합치면요. 전 세계의 제조업은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과 1대1은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니까 미국을 이기라는 게 아니라 자유무역을 지킬 수 있으려면 이 공급망은, 미국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중국을 제끼고 이 세 개 국가, 독일, 한국, 일본을 어떻게 만들어서 미국 쪽에 유리하게 하고 투자받는다는 게 트럼프의 보관인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 세 개 국가와 중국이 합치면 트럼프가 그렇게 때릴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저는 동아시아의 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당당하게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렛대가 엄청 많아요. 뭐 우리가 알려진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근데 윤석열은 미국의 바이든한테 바이든 당시에 그때 환율로 투자받은 게 200조입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한 나라가 바이든 정부에게 미국에 투자한 게 133조입니다. 전 세계 다 합치고보다 우리가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개도 못 받아왔습니다. 보조금 준다는 것도 지금 다 무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가 있으니 미국한테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뭐 다른 거는 시간이 없어서 뭐 이거는 나중에 혹시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